훗설이 나오기까지 현상학의 짧은 역사에 대하여. 현상학이란 말의 어원은 플라톤으로까지 소급해갑니다. 그는 나타남이나 의미를 지닌 현상이란 말을 이성과 결부시켜 변화없는 이데아의 세계와 연결시킴으로써 헤라클레이토스적인 흐름의 세계로부터 현상의 세계를 구출해내려고 현상학이란 말을 사용했죠. 신에게 있어 모든 것은 정의롭고 올바르지만 인간에게 어떤 것은 정의롭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적 현상학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우연들의 산발이며 세계와 존재의 이정표를 흐릿하게 만드는 위험한 무정부정 요소가 가득하다고 플라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 탓에 현상학은 나타남의 세계 속에 감춰진 필연의 법칙만을 탐구하는 너무나도 숭고한 학문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타남의 세계를 탐구하는 현상학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추방당한 죄인처럼 조잡하고 타락한 가벼운 상징처럼 인식된 것입니다. 속세는 더럽다는 서구적 세계관의 원형이죠. 현상의 현실적 세계에까지 이성의 법칙을 붙여 확고부동한 성스러운 철학 체계를 건설하고픈 플라톤에게 있어 다양성의 우연은 통일성의 필연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오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계의 현상 또한 저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가 반영된 필연의 시공간이어야만 인간은 경이롭고도 탁월한 진리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중세로까지 이어져 나타남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오직 그 배후의 법칙을 묻는 길만이 학문의 진본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세가 끝나고 태평양과 대서양의 백길이 열리고 우주까지 관찰하게 된 뒤로 나타남의 세계, 즉 현상학에 대한 철학적 연구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속세라는 더러운 말이 세속이란 솔직한 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신을 믿지 않은 근대인이 탄생했고 나타남의 세계는 이데아의 반영이 아닌 독자적인 위상을 갖게 됩니다. 합리적인 세계 이해 방식이 보편화되고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를 위시한 유럽 대륙의 철학자들은 세속의 현상을 수학의 언어로 보편타당한 법칙으로 주조했고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경험의 축적을 통해 과학의 합법성을 활용해 현상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기초로 정립했죠. 근대 철학의 종합 선물 세트 칸트는 현상학을 철학적으로 재개념화합니다. 칸트는 현상학을 초월과 단절된 근대적 인간이 탄생시킨 생활 세계로 정의하죠. 우리가 숨쉬고 몸솟고 말부리는 이 생활 세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칸트에 의하면 현상의 세계는 이데아의 배후가 아니며 초월의 밑단도 아닙니다. 인간이 탄생시킨 극적인 세계이기에 현상의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할 이유가 타당하며 현상학은 이를 정당화하는 철학적 단초인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뜨거운 혼란과 격정의 시대를 돌파하면서 현상학의 연구는 혁명을 옹호하거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적 전쟁의 명분을 대리하는 보조물의 언어가 돼버리면서 쓸모없는 관념의 질문이나 치부되고는 실증주의와 실용주의가 현상학을 대표하게 됩니다. 실증주의와 현상학이 같은 말로 치부되면서 우등한 언어를 추구하는 몇몇 강단 철학을 주도로 현상학은 범인들이 사용하는 부박하고 낡은 언어 정도로 치부되었죠. 이때 훗설이 나타나 이 낡은 용어에 보다 더 풍부하고 보다 더 역동적인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현상학은 그 자신의 의미를 계속 재해석하게 만드는 정적인 철학이 아니라 역동적 계기를 지닌 철학이라 주장했죠. 이제 현상학은 강처럼 여러 개의 지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지류들은 연관되어 있으나 결코 동질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역동적 계기가 현상을 통일된 체계가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탐험하는 철학으로 만들어내죠. 최초의 현상학 강연인 훗서의 이념들이 발표된 1913년에도 현상학자들 간의 완전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상학은 훗설 자신이 나아가는 주관적인 의식이 현상학적 보편론으로 수렴하여가는 나선과도 비교될 수 있겠는데 이 나선이 진화할 때마다 그의 추종자들은 훗설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들이 초기 단계의 훗설에 의해 제시된 노선을 충실히 쫓고 있는 사이 훗설은 이미 자신의 진로를 바꿔버렸으니까요. 각자의 현상학이 있고 그 각자의 현상학은 각자의 세속 속에서 각자의 만들로 보편을 향해 항해하는 것이죠. 통일된 세속은 세속을 속세로 부정하고 개별자들의 역동적 계기를 보편이란 완벽한 상에 맞춰 생의 역동적 계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철학적 폭고가 되기도 하니까요. 세속이야말로 존재의 의의를 묻는 유일한 현장이고 무대입니다. 따라서 존재 이유에 대한 직관이 살아있어야 나타남의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묻는 이 직관적 질문은 완벽한 세계와의 대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엄밀한 직관으로 생생하게 인식되는 적극적 행위죠. 그러므로 훗설 이후 현상학의 역사는 객관적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반 역사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제 현상학은 개별 역사로 스스로 묻는 직관의 무게를 감당하는 세속 속의 철학으로 재탄생하죠. 이 직관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직관의 언어적 분위기를 인식해야 합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출간한 철학 소사전에 박힌 직관의 정의는 추상이나 일반화 또는 논리적 추론 등을 통해 얻어지는 매개적 지식과는 달리 순간적으로 직접적인 지식을 낳는 특별한 인식 행위입니다. 매개적 지식을 차단해 존재자의 현재형만을 문제 삼을 때 현상의 본질은 투명해지고 직관은 그 문제를 톱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죠. 이 직관
가치관을 존재의 심층에 대한 질문으로 이행시킨 철학자가 하이데거입니다. 매개는 진실을 숨기기에 오직 나타남의 현상인 세속은 세계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죠. 이 세계 내 존재로 침입하기 위해선 현상학적 환원이 요구됩니다. 환원은 어떤 현상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승화와 반대되는 뜻으로 후설은 그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죠. 현상학적 환원은 현존에 대한 모든 자연주의적 해석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정화이자 존재의 기원이 의식의 구체적 삶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후설의 제자였던 레비나스는 후설의 현상학은 애초부터 존재에 대한 다른 이해 방식을 염두에 둔 철학이라고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씁니다. 사물과 세계를 지각하는 감각의 우선권을 직관이 물려받기를 희망했다는 것이죠. 감각의 표준화를 통해 세계 전체를 그 감각 회로에 넣고자 하는 자연과학적 이념을 견제하기 위해 감각적 승화는 반대로 직관적 환원의 방법으로 후설은 본래 그 자체로 존재하는 현상의 신비한 힘에 근접하려고 했습니다. 이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서문에 박혀있는 플라톤의 질문을 끌어와 봅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표현이 본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도 전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믿었는데 지금은 당혹스러움에 빠져있다. 왜 당혹스러울까요? 하이데거는 다시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라는 낱말이 본디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답할 수 있는가? 한 번 더 묻죠. 오늘날 우리는 존재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혹스러움이라도 빠져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이데거는 단언합니다. 세속인 현상 속에 살면서 그 현상의 존재를 묻는 당연한 질문에 우리는 소외되어 있는 것이죠. 존재를 지향하거나 무엇을 지향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에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존재 소외에 대해 현 존재의 초월과 자유는 동일하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사르트르는 의식의 지향성의 실천으로서의 세계로의 기투 내지 참여만이 현 존재를 초월하고 현상적 세계에 묶인 인간을 해방시킬 유일한 출구라 주장하죠. 현상학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묻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해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이탈된 우리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생존과 싸워 이긴 인간이 존재의 무력권과 투쟁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역사를 부정하며 완벽함의 형상을 신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속세의 세부를 세속의 질관으로 환원시켜 삶의 현장 자체를 역사의 당위처럼 자명하고 엄밀하게 정돈하는 것이죠. 제 자신의 삶 속에서 제 자신의 역사를 구축해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역사는 혼자만의 폐쇄된 세계가 아니며 감각의 만족을 최고의 이정표로 두는 속된 길도 아닙니다. 존재의 역사를 후설처럼 스스로 창안한 역동적 계기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 매체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고 직접 이 세계와 관통하며 이 세계 내부에서 나날이 삶의 진실을 감당하는 것이죠. 존재의 이유를 묻는 존재 개념은 지나치게 무겁지만 그 무거움은 존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고통과 공포는 다르며 고통이 꼭 두려운 장애는 아니죠. 인간은 늘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며 역사를 창안해 왔습니다. 현상학의 역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라면 이 시간이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 Paper Renaissance